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5주년 K몰 학술대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는 K몰 미래포럼의 진행을 맡은 기획조정 부회장 조용우입니다. 반갑습니다. 25주년을 맞이해서 오전부터 있었던 우리 동영상 그리고 기조 발표 그리고 우리 남대현 교수님의 발표까지 굉장히 유익하고 또 재미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한 시간 동안 우리가 좀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의 미래에 관한 부분입니다. K몰 미래포럼은 김영 회장님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앞으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영어교육 학계뿐만 아니라 우리 K몰을 뿐만 아니라 영어교육 학회들이 미래를 논의하고 또 준비할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논의 가운데 탄생했습니다. 2022년 상반기 벌써 두 번의 포럼을 개최했고 오늘 학술대회를 맞이하여서 세 번째 포럼을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럼에서는 이혜정 교육과 혁신연구소장님, 김정태 전임 회장님을 모시고 영어 평가의 혁신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최근에 두 번째 포럼에서는 김혜영 회장님, 이진아 부회장님을 모시고 교육과정의 개편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그 부분에 이어서 앞으로 영어교육학회가 영어교육계의 발전 또 사회적인 역할에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심포지엄이나 특강이나 다른 형식이 아니라 미래 포럼이라는 형식을 취한 이유는 미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표명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논의를 나누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또 줌으로 접속하신 구성원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패널 소개를 먼저 드린 다음에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그 다음에 제가 먼저 발제를 한 다음에 우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제 왼쪽에 계신 분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황종배 교수님이십니다. 건국대학교 영어교육과 재직 중이시고 현재 케이트 회장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에 동영상에서도 보셨죠. 또 옆에 계신 분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기령 교수님이시고 전 에이시아티폴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예, 회장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옆에 계신 분은 육군사관학교 이한솔 교수님이십니다. K몰 기획조정이사를 맡고 계시고 또 오늘 특별히 신진학자의 관점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는 소개해드린 기획조정 부회장 조영우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먼저 포럼의 개최 배경과 취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패널 토의할 때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컨셉을 가지고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학회가 했던 역할, 또 우리 동영상에도 봤지만 많은 성과들, 업적들이 창출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조망해보고 현재 영어교육학회가 직면해 있는 현실은 어떠한가 라는 부분을 또 우리 전문가분들과 진단해 볼 거고요. 이러한 과거와 현재를 기반으로 앞으로 미래 전망이 어떨 것이며 또 어떤 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전략적 관점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중 의견들의 청취를 하고 또 패널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는 시간도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논의를 정리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발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2016년에 알파고 대 이세돌 바둑 대결. 예, 기억나시는 분 손들어 보실까요? 예, 99.9% 기억하시는군요. 예,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라는 일종의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바둑 대결이 있었는데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예, 알파고라는 이 인공지능이 우리나라 최고의 바둑 기사를 무참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고요. 이세돌 기사는 딱 한 번을 이겼어요, 그때. 근데 그 이후에도 알파고가 엄청난 진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바둑 기사라고 해도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파고는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잠을 자지 않고 바둑 연습을 해왔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영어 교육 또 언어 교육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논의가 어떤 바둑을 인공지능에 더 잘 둔다 이런 논의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야, 저 정도로 사람보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라면 웬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도 다 할 수 있겠구나. 특히 이거 뭐 정말 하기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드는 영어 교육을 이제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있는가? 또 인공지능 번역기가 나오는데 영어 학습이 뭐 굳이 필요한가라는 이런 논의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시점으로부터 영어 교육의 위기다. 또 뭐 대처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제가 2016년에 또 기억하는 것은 제가 아는 과학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감히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제 뭐 영어 배울 필요 있겠습니까? 저도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대학교 뭐 영어 전공 갈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허허. 이렇게 영어 전공 교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친한 분이니까 편하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전곡을 하나 찔렀죠. 그러면은 두 분 자제분은 영어 이제 공부 안 하시겠네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아이 걔네들은 학원 다니죠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왜 본인 자녀들은 영어 시키면서 다른 자녀들은 못하게 막냐 막 이렇게 장난식으로 하지만 뼈아픈 농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진지하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16년 당시에 이제 영어 공부할 필요 없다. 근데 영어가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은 이제 좀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2022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바둑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바둑 두는 사람이 없어졌나요? 아니죠. 자,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고 연구하는 건 중요하지만 잘못하면 트렌드 예측이 잘못되거나 가짜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편적인 이런 그 회사들의 마케팅에 현혹되거나 아니면 아주 굉장히 지엽적인 사실을 가지고 침소봉대해서는 안 되고 전반적인 외부 환경과 또 우리 내부의 역량을 비교 검토해가면서 면밀하게 중장기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그 이후에 영어교육 학계에서는 이런 도서 출판과 또 영단협 심포지엄 또 얼마 전에는 AI 시대 영어교육 황 회장님께도 가신 걸로 아는데요. 예, 지금 표정이 안 좋으세요? 예, 이런 논의들 계속 지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급변하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계획이 정말 도움이 되는가? 또 학회가 뭐 항상 운영이 되는 건데 뭐 미래에 대해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시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답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세웠을 때 성공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실패를 활용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건데요. 계획이 없으면요 실패가 실패인 줄 알지 못합니다. 왜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계획을 세웁니다. 어제도 이제 기차 타고 서울 올라오는데 제 계획이 틀어졌어요. 예, 비가 오는 줄도 몰라서 우산도 없었고요. 또 뭐 처갓집 가서 있는데 또 시간도 안 맞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더 나은 계획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반대로 계획을 세우기 싫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귀찮아서. 예, 들렸습니다. 다. 야, 미래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드니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첫 번째 두려움, 두 번째 불안, 세 번째 부담감, 네 번째 생각하기 싫다. 현재도 정신이 없는데 라는 반응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라는 것을 두려움으로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요. 미래는 어차피 다가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제품의 수명 주기를 봐도 도입기에 이제 서서히 증가하다가 매출이 이제 성장기가 오면 급속하게 매출이 올라가고 또 성숙기를 거쳐서 쇠퇴기로 건너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저희가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좀 오픈 마인드로 좀 다른 영역하고 연계시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게 뭐랑 비슷한 것 같으세요? 왠지 봄, 여름, 가을, 겨울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네, 우리가 다양한 영역에 있는 패턴들이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시그모이드 곡선이라고 하는 지수 함수인데 성장 곡선하고 같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가 퇴조하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곡선을 미리 알고 쇠퇴기로 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곡선을 볼 때 팽이를 생각했어요. 팽이가 처음에 힘차게 돌아가다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흔들리는데 한번 탁 채찍질을 해주면 다시 돌기 시작하죠. 다시 적정한 시점에 탁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팽이는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팽이가 신나게 돌아간다고 해서 튀겨줄 수 있는 시점을 놓치게 되면 결국 팽이는 동력을 잃고 멈추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나 또 조직이나 또 우리 학회라는 현실도 아마도 이런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런 수명 주기대로 가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논의에서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지만 미래,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개념으로 이제 중턱에 올랐을 때 포기하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과거로. 그래서 과거에 편하던 것들을 계속하자라고 할 수도 있고 좀 힘들지만 꼭대기까지 한번 정복해보자라는 관점.
빨간색이 쳐져 있죠. 우리는 미래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논의들을 저희가 좀 모아가지고요. 지금 K몰의 2030년까지 발전 전략을 좀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텝 분석이라는 외부 환경 분석으로 사회문화, 과학기술, 경제, 정치, 정책 분야의 현상들을 트렌드를 분석하고요. 또 우리 내부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수합 분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곱하기를 하는 겁니다. 강점과 위해, 약점 위협, 또 기회와 약점 위협을 합쳐서 네 가지 전략을 도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전략은 적극적인 공세 전략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축소하고 삭제하는 전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반기에 우리 K몰 모든 회원분들께 설문 링크를 보내드려서 이런 조사를 한 결과 굉장히 많은 우리 구성원들께서 목소리를 전달해 주셨어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K몰 구성원들의 목소들이 모여서 우리 K몰의 밝은 미래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재미있었던 응답은 이거예요. 우리의 내부 역량 강점 요인은 모든 것은 다 있다. 예, 다만 그런 것들을 얼마나 외부의 기회 요인과 연합해서 결합해서 잘 활용하는가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그 K몰의 비전은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적, 존재 가치, 또 핵심 가치, 또 2030년까지 달성해야 될 비전, 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 이것이 수합 분석으로 나오게 되고 전략 과제와 세부 실천 과제까지 일목요연한 우리 K몰의 미래 모습이 그려지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과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획이 만들어져 있고요. 또 K몰의 비전도 이 물음표가 이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새로운 비전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과연 영어 교육 학회는 위기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예, 인구 감소 고령화, 문과가 축소되고 학생들의 문해력이 저하되고 경제 위기 취업난의 과도한 입시 사교육. 자, 이런 것들은 대학 정원 감축과 대학 영어 전공 축소, 영어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유발하겠죠. 자, 그렇다면 영어 교육의 연구자들이 감소하고 영어 교사들이 감소하면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관점으로 보면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상승하고 학문 간의 융합이 활성화되고 MZ세대가 부상하는 이런 상황에서 K-에듀, 대학 영어 전공의 고도화와 융합, 영어 학습 니즈 개별화 복합화 같은 트렌드를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K-영어 교육 연구가 활성화되고 즉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영어 교육이 반대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고요. 또 영어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게 돼서 우리 영어 교육학계는 더 발전하는 길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이것은 저희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나누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이쪽으로 이동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학회의 과거, 기존 역할과 업적에 대한 좀 평가를 해보자 합니다. 황정배 교수님,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학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학회가 영어 교육 변화 개선에서 그동안 수행한 역할들이 있다면 중점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갑자기 막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발제를 들으면 뭔가 힘이 생기고 이 말을 해야 되겠구나 싶어야 되는데 여기 올 때까지는 우리 김혜영 회장님만 믿고 그냥 와서 편하게 아무 얘기나 해도 된다는 것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학술대에 그냥 아주 편한 마음으로 그래서 왔는데 굉장히 역시 학술대회는 학술대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 막 떨리기 시작하고 말이 안 나옵니다. 하여튼 걱정입니다. 그 전문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뭐가 전문가일까? 제 전공 영역은 사실은 뭐 습득론일 수도 있고 뭐 교수법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전문가는 우리 지금 제목 보니까 미래 포럼인데 다 한 분 빼고는 다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만 모셔가지고 하여튼 미래를 그래도 어쨌든 과거를 알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제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냐면 뭐 회장 전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K몰 회장도 했고, 사실은 예전에 우리 중등영어교육학교 회장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케이트 회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엔 그만해야 되는데 아직 정년까지 좀 남아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어디 좋은 학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회장하기 전까지는 학술대회 또 전문가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0년도에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이제 교수 임용되기 전부터
저한테 이제 그때 한국 외국어 교육학회 학술대회를 제가 그때 총무를 처음 맡아가지고요. 그때부터 학술대회를 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술대회를 어렵죠. 그러니까 그 당시 신진 저는 처음 한국으로 돌아온 교수였는데 얼마나 그 전부 모르는 교수들 뿐이었고 학술대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이렇게 학술대회를 거치면서 사실 회의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학회 지금 우리나라 영어 교육 학회가 이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쭉 얘기하면 사실은 제가 몸담고 있는 케이트는 다음 해가 되면 이제 60주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1965년도에 처음 그 설립을 해서요. 지금 6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 됐더니 이제 전임 회장님들께서 그래 이제 60주년 준비해야지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빨리 나가는 것 같아서 60주년 바로 전에 59주년에 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영어교육학회가 60주년이고요. 지금 우리 K몰 학회가 25주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아는 대부분의 우리 케이트를 제외한 또 학회들이 한 20년에서 30년 사이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보통 이런 아카데믹 소사이어티나 뭐 어소시에이션들은 보면은 되게 학술 대회 그리고 이제 학술지 이걸로 그게 크게 두 개의 커다란 축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쪽으로 발전해 왔는데 아마 제가 공부를 시작하던 시절에 학회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지금 제가 역사를 쭉 조사해 봤더니 1965년도에 뭐 한 30여 명의 교수들이 모여서 연세대학교에서 모였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모이셔서 대학 영어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 그 자리가 이제 우리 KT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 영어 교육이라는 거를 이제 논의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아마 상상이 안 갈 텐데 사실은 제가 공부를 시작하던 나이가 이제 80년대 후반이고 이제 90년대거든요. 근데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영어교육과 사범대학교 영어교육과를 다닐 때인데 실제로 저희 과의 그 교수진 중에 엄밀한 의미에서 영어 교육을 전공하신 분은 사실 한 분도 없었습니다. 거의 한 반은 문학이었고요. 또 그다음에 어학이었고요.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쪽에 뭐 소셜 링귀스틱스나 이런 쪽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90년대 대학원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학을 준비하는데 전공이 뭐냐? 잉글리시 에듀케이션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때도 아마 대학이 뭐 명확하게 인디애나 유니버시티였던 것 같은데요. 거기다 이제 지원서를 냈더니 거기서 답장이 왔던 것 같아. 인디애나가 아니고 다른 학교 같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 영어 교육으로는 박사를 안 한다. PhD를 안 한다. 네가 PhD를 하고 싶으면 들어와서 다른 과하고 링귀스틱스하고 연계를 해서 네가 어플라이드 링귀스틱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도 그랬고요.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영어 교육이라는 것을 학문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은 사실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없었고요. 대학의 영어영문학과 사범대 영어교육과에서도 영어교육학은 학문으로 보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당시에 모이셨던 분들 그리고 우리 전임 선배님들 학회를 운영하셨던 분들 그리고 영어교육학이라는 학문을 우리 한국에서 처음 시작해서 막 계속 발전시켜 오셨던 분들의 노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분들의 그 노력은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제가 있는 영어교육과도 다 영어교육이고요. 지금 딱 한 사람이 영문학 전공인데 지금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 폐강이 돼서 문학이 지금 영어교육과에서 지금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고요. 어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그 대부분의 어학 전공 통사론 하시는 분들이 사범대 영어교육과에서 못 삽니다. 못 버팁니다. 그래서 다 전공을 그쪽과 관련해서 영어교육 쪽으로 이렇게 바꿔서 아니면 연계해서 하는 쪽으로 대부분 그렇게 전공을 거의 바꾸다시피 합니다. 그분들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전공을 대학교 4학년 때 4년 전공한 거 가지고 사실은 중간에 바꾸면 뭐 한 4년 열심히 공부하면 뭐 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건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가서 한 8년, 9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영어 교육과를 만들어서 이제 사범대학으로 독립을 했는데 영어영문학과에서 버틸려니까 영어 교육은 맨날 교육대학원 수업만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기회에 통사론으로 바꿔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석사 때 그 서울대 양동희 교수님이라는 분의 애제자 소리도 들었거든요. 1년 동안. 왜냐면 워낙 그때 죄송합니다. 출중해서 그냥 너 통사론 해라. 막 이렇게 막 끌어가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통사론 했으면 그러니까 그때 1년을 했더니 제가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통사론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통사론 수업을 1년을 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눈 안 팔고 계속 영어 교육만 매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1990년대 지나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 분위기가 영어 교육에 대해서 이제는 아무도 그 누구도 이걸 학문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사람, 너희는 우리와 같은 학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옛날에 영어 교육과였다. 어떤 분이 그걸 영어 교육 학과라고 불렀더니 되게 싫어했던 분이 계셨어요. 니네가 무슨 학문도 아닌데 학과냐 이런 얘기. 아니 이게 무슨 정말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여튼 그게 그 당시 분위기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죠? 어떻게 될지 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게 된 거는 우리 선배님들을 비롯해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동료 학자들 그리고 우리 후배들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사실은 학회가 있었다는 걸 그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제가 학회 활동을 거의 지금 한 20년 이상 하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학술대회에서 사실은 오늘은 이게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래서 사실 온라인으로 지금 유튜브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아주 편하죠.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게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3년 정도 흘렀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하이브리드라 그래서 지금 오늘 왔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그죠? 이 얼굴들 몇 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 정말입니다. 하이브리드 온라인 좋죠.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고 트렌드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학회가 갖는 그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 대회의 그 또 다른 묘미는 정말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모이는 이 학술 대회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우리가 마주하는 이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학문적인 발달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학자로서의 어떤 모임 이런 거에 다 쌓이고 쌓여서 정말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영어교육 학자로서 지내온 거에 다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보여주는 우리 K몰 학회에서 보여주는 이런 하이브리드의 학회 이게 앞으로도 지속되면 사실은 하이브리드라는 건 뭐 어쨌든 두 개를 섞었으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 지금은 사실은 오프라인은 조금 약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그렇게 많이 강조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코로나가 저리 가고 그러면 앞으로는 오프라인도 한 반 정말로 반 그리고 저쪽 온라인도 한 반 정도 차지하는 그런 학술대회가 정말 학술대회가 주는 그런 장점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간에 교수한 지 오래됐으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경험을 생각해 보면 학술대회 그때 슬러프인가요? 그때 90몇 년도 학술대회 갔는데 저 뒤쪽에서 막 이제 앞에서 이제 막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지면서 막 들어와요. 알고 봤더니 이게 마이클 롱이었어요. 그때 처음 봤어요. 제가 습동론하면서 맨날 봤던 마이클 롱인데 거기 가서 처음 봤어요. 그때 감동이란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학술대에만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주는 그 느낌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냥 마치 뭐 자기가 쓴 책의 표지에 있는 얼굴 보는 정도 아마 뽀샵한 뭐 이런 얼굴일 텐데 정말 굉장히 뚱뚱한 얼굴 죄송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분이 이제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굉장히 덩치가 좋고 이제 이런 분이 들어오시면서 저게 마이클 롱이야 하면서 약간의 실망감과 뭐 이런 거 섞이는 그런 감정들도 느끼고요. 이게 굉장히 아주 신선한 경험입니다. 그런 것들을 학술대회가 줄 수 있어요. 우리 그래서 영어교육 관련 학회들, 영어교육 학회를 비롯한 우리 모든 학회가 사실은 20, 30년, 5, 60년 동안 계속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 학회의 어떤 역할은 사실은 굉장히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학회지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 케이트 학회지가 올해가 지금이 77권인가요? 예, 77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60주년이 안 됐는데 왜 77권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앞에는 아마 1년에 몇 권씩 나왔던 것 같습니다. 77권을 지금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트가 그 학술지가 이제 잉글리시 티칭입니다. 이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스코프스에 처음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영어 교육 관련 학회지 중에 스코프스 등재가 된 학회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발표하실 우리 에이시아테플 이길영 회장님 말씀하시겠지만 에이시아테플이 유일하게 스코프스가 됐었어요. 근데 그건 원래 출발점은 국제학술지에서 출발한 거고요. 물론 굉장히 우리 한국 학자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어쨌든 에이시아테플은 장점이 글로벌하잖아요. 이 에이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다 참여해요. 그런데 우리 케이트는 잉글리시 티칭은 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 잉글리시 티칭 전에 한국의 그 영어학이라는 영어학회 학술지 편집장을 맡고 있는데 그 학회 학술지가 동시에 스코프스가 됐어요. 근데 그 스코프스 설명회에 가서 들었던 그 좌절감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뭐냐면 인문사회계 학술지 중에서 특히 한국에서 영어를 전공으로 하는 전문으로 하는 학술지 중에서 스코프스가 된 예가 없었죠. 그냥 없었습니다. 실제로요. 어학 전문지 몇 개가 있었고요. 실제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나라에서 스코프스 학술지가 되는 게 영어 교육 학회지로서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담 없이 했어요. 거기다 이제 신청을 정말 부담 없이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음을 비우고 하니까 되는데 그만큼 영어 교육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이 영어 교육 분야에서 국제적인 학술지를 만든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뒷부분에서 우리 같이 토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앞으로 학술지 운영 또는 학술지의 국제화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고려해야 될 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그 에이시아테플이나 우리 잉글리시 티칭이나 아니면 기타 지금 스코프스 등재를 위해서 노력하는 학술지들이 계속 이 상태로 출판을 하면 이게 과연 우리 학자들한테 한국의 이 학자들한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영어 교육 학회 우리 학회 운영진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주시냐 하면요. 실제로 우리 KCI 그 인용 지수를 보면은 사실은 영어 영문학 쪽의 학술지들이 쭉 리스트가 나오면 사실은 영어 교육 분야에 특히 우리 K몰은 뭐 아주 독보적입니다. 하여튼 놀랍습니다. 제가 뭐 옛날에 회장도 했으니까 하여튼 그 독보적일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굉장히 영어 영문학 영어학 영문학 쪽 저널들을 사실은 저 밑으로 밀어내고 이 영어 교육 분야들이 굉장히 위쪽에 올라가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학회에서 학술대회뿐만이 아니라 이런 학술지를 위해서 우리 사실은 동료 학자들 우리 선후배님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왔다. 그래서 한국의 영어교육 아까 왜 우리 영어교육학회 앞으로의 위기, 지금의 위기 그리고 또 하나의 기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이제 맞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위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 기회를 아까 무슨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서 찾았지만 저는 그거를 우리 학자들, 영어 교육 학자들 그리고 우리 동료 학자들 그리고 우리 지금 아주 신진 학자들 아주 많은 연구 실적을 내고 있는 우리 신진 학자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 영어 교육 학회들의 앞날이 그렇게 위기보다는 기회가 더 많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싶고요. 이렇게 아주 그냥 아주 인포멀하게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된 것 같아요. 마이크 들고 네. 끝내라고 막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황 회장님은 센스가 있으세요. 바로 파악을 하셨습니다. 저희 포럼이 이제 시간이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이 되는데요. 황 회장님께서 굉장히 편하시지만 중요한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학회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영어 교육이라는 이 분야가 독립적인 또 타당한 학문의 분야로 인정을 받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학술 대회가 우리 영어 교육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헌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스코퍼스 등재 부분은 저희 영어교육학회들이 발행하는 그런 학술지들이 또 많은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당부하신 것은 저희 이제 후속 세대 연구자들이 앞으로 이제 그 다음 우리 선배님들이 물려주신 이 분야를 더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여운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기령 회장님께 에이지아 테플하고 이제 응용 언어학계 많은 활동들을 해오셨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학회 영어교육학회들이 국제화에서는 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시간 지키셔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우리 회장님으로부터 이 얘기를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저보다 훨씬 더 말씀을 적절하게 잘하실 분이 계실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학회 그동안 회고와 함께 미래 전망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벌써 그런 이야기를 많은 교수님들 앞에서 할 때가 되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착잡한 마음도 있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무거운 마음도 있었었고, 근데 우리 황 교수님이 지금 굉장히 인포멀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좀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좀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좀 제가 이 모두 시작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 학회와의 첫 그 출발점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이제 그 유학을 이제 갔다가 돌아온 게 90년대 이제 중후반인데요. 그때 학회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체계를 갖추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바로 그 시작점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아까 황 교수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처음 오자마자 임용된 곳이 이제 대구에 있는 영남대 4대 영어교육과에 임용이 됐는데, 그때는 3월 이제 임용된 첫 해, 3월 그 2일인지 3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학장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 학장님이 이제 수학교육과 학장님이셨어요. 근데 저를 보더니 이길령 교수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길령 교수가 대구 지역에 영어교육을 전공하고 영어교육과 교수로 온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환영합니다. 뭐 그러시면서 당신이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해보이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었어요. 내가 이 대구에 경북대도 있고 많은 대학이 이 대구에 있는데 내가 영어 교육을 전공한 4대 영어 교육과의 첫 번째 교수라고? 그러면 그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제 영어학이나 뭐 영문학이나 이런 걸 하시면서 살짝 걸쳐서 이제 영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학장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원하는 거 정말 다 해보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국 최초로 멘토링이라는 것도 처음 해봤고요. 또 이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티칭 팁 자료집도 만들어가지고 배보도 해봤고요. 하여튼 열심히 아주 그 신나게 했었습니다. 그곳이 대구였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 영남영어교육학회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학회와 이제 접점을 이제 찾아서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한국응용언어학회, 아까 65년도에 이제 설립했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어교육학회가 65년, 응용언어학회가 78년도였고, 외국어교육학회가 95년, 그 다음에 여기 멀티가 이제 97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지역적인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 영남영어교육학회로 이제 가게 됐고요. 그때 이제 계셨던 분이 이제 오늘 보니까 박면한 교수님도 계시던데, 박면한 교수님이 계셨고, 그다음에 강우동, 양병곤, 오준일 뭐 이런 분들이 한참 열심히 막 뛰시는 그런 분들이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영남 지역에 전혀 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그분들이 친절하고도 자상하게 또 선배님으로서 잘 이렇게 지도해 주신 덕분에 아주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 저랑 같은 비슷한 또래의 한상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집이 대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를 하면 부산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KTX가 없으니까 무궁화호를 타고 부산까지 가서 이제 학회를 하고 그다음 밤에 이제 밤 11시 반 12시에 이제 왔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때 젊은 나이에 정말 재미있게 그렇게 활동을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남 영어교육학회이지만 한 번도 부산을 벗어나서 학술대회를 해본 적이 없었던 차에 당시에 이제 제가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대구에서도 한번 학회를 해보자 해서 영남대학교에서 첫 번째로 그 학술대회장을 맡아서 해봤던 적도 굉장히 기억에 나는 이제 장면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펜코리아로 이름이 그때 이제 바뀌게 되는 시점이 있었었고, 그리고 2003년도에 제가 이제 서울로 오게 됩니다. 서울로 오면서 당시 한국응용언어학회하고 그다음에 한국영어교육학회, 그다음에 아시아 테플 이렇게 그 접점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이 이제 학회의 국제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학회들이 다 국제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관여했던 응용언어학회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테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일락 같은 경우, 즉 응용언어학회 같은 경우는 아일라라고 하는 단체와 이게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 선배님 교수님들이 당시에 노력을 해서 동경에 가서 그 이제 함께 조인하는 이제 그런 세리머니에 참석을 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제가 이제 그 응용언어학회 회장을 하면서 이제 아일라 이스트 에이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 그 각각 아일라의 산하 그 이 단체들이 세 개 그룹이 모아서 돌아가면서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그리가 되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태국과 인도네시아와 자매교련을 그때 이제 막 맺어서 매년마다 그 4개 대회에 저희가 이제 그 발표할 수 있도록 회원들을 보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학회에 있을 때 그쪽에서 이제 보내주셔서 우리가 초빙을 해서 함께 그 학회 발표를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 테플의 경우는 이건 좀 더 쉬웠죠. 왜냐하면 2003년도에 이제 시작이 된 학회인데 그 유럽에는 아일라가 있고 아이테플이 있고 미주 쪽에는 이 테솔이 있는데 아시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좀 마음에 걸렸던지, 당시 이제 해양대학교에 계셨던 이용 교수님, 그때 당시 영어교육학회 회장을 막 하시고 이제 마치셨던 그 이용 회장님이 각 아시아 지역의 그 메이저 학회 그 회장들 및 혹은 전임 회장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을 발기인으로 해서 만든 것이 아시아 테플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주년이 이제 됐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회를 할 때에도 이제 돌아가면서 매년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했던 곳이 인도네시아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는 인도에서 있었고,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했었는데 우리가 국내 학회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좀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조그마한 섬에 있는 어떤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있던 아이들의 그 프로페셔널 레벨이 어떻게 증가하는가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었고요. 중국의 지린성의 어느 산골에 있던 어떤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라이팅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었고, 그 각 지역마다의 독특한 문화와 또 그들만의 사정에 이렇게 연계된 그런 영어 교육과 관련된 논문들을 우리가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아시아 테플이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본부가 있고 또 각 나라별로 그 일종의 그 연계된 곳이 있어서 그쪽 지역과 함께 이렇게 연결돼서 하니까 각 나라들마다 가지고 있었던 그 독특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또 어떻게 이것이 반추될 수 있고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같은 아시아 지역이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접했던 것들만을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학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어떤 이 해외와의 연결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 경험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령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치 이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처음의 경험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영어교육학회들의 국제화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도 우리 에이시아 티프를 포함해서 다양한 그 세계적인 그 학술 교류에 우리 한국 출신 영어교육학자들이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 또 탁월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우리 이기령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요. 저는 사실 김혜영 회장님하고 이게 두 분을 섭외를 드릴 때 가장 이제 맷집이 세시고 또 떨지 않으시고 부담을 안 가지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회장님들은 다르구나라는 그런 어떤 경륜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두 분의 어떤 겸손함의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요. 후배 학자로서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한솔 교수님의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한솔 교수님은 이제 오늘 복장도 그러시지만 신진 학자십니다. 굉장히 젊으시고 또 에너지 넘치시고 또 육군사관학교 계시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아주 에너지 넘치시게 신진학자 관점에서 바라본 현재 영어교육학교 현실은 어떤가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육군사관학교 이한솔입니다. 처음 이제 의뢰를 받았을 때 이렇게 유명하신 교수님들이랑 함께 하지만 신진학자 관점에서 해달라고 하셔서 복장도 제가 굳이 신진학자처럼 보이려고 했고 머리에도 평소 때 이렇게 안 하던 왁스를 아마 신진학자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신진이라 하기에는 좀 나이도 있고 없지 않고 그래서 오늘 발제 드리는 것은 저의 순수한 개인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뭐 정부 기관이나 저의 소속된 기관의 의견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치 제가 신진학자라면이라는 가정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석사 때 전공이 영어 영문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학회라고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냐라고 하면은 저는 좀 따뜻한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왜냐하면 대학원생 때 이제 영어 영문학회 활동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면서 왜냐하면 당시 학회장님이 이제 정연선 교수님이시라고 육군사관학교 교수님이셔가지고 학회에 참석을 하면은 뭐 온천 호텔 쪽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가면은 이제 학회 발표가 끝나면은 같이 이제 맥주도 한잔 하고 끝나고 이제 사우나도 같이 하고 뭐 밤새워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락했던 사람들은 현재도 연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학회 하면은 이런 게 학회지. 실제 제가 준비한 멘트에 대해서 들어주고 그리고 발표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이렇게 나 혼자만 쓰고 끝나는 어떤 연구가 아니고 누군가가 듣고 같이 고민해 주는 거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던 게 아마 학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진학자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에 신진학자라면 학회를 참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그냥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말씀만 드리는 건데 아까도 이제 저희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동시에 교수 정원도 감소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세대 이제 동료들은 이제 취업하기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현지에 남아 있고요. 한국으로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일단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학술 대회를 한국에서 하게 되면 신진학자들을 좀 찾기 힘든 게 어떤 누구의 탓이라기보다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굳이 MZ 세대라는 말을 끄집어내자면 신진학자들은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회를 왔을 때 과연 그들이 얻어갈 것이 무엇인가, 왜 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저희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학회 온다고 하면은 이제 아는 교수님들 계시고 아까 점심 식사 때도 식판에 밥을 뜨기 전에도 이것저것 다니면서 인사드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정말 신진학자 같은 경우에는 그 식당에서 얼마나 혼자 뻘쭘했을까. 그리고 누구랑 밥을 먹어야 되며 207호를 어떻게 찾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육군사관학교에 있다 보니까 영어 교육을 전공하지만 다른 분야의 학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갔던 공학이나 이공계 쪽 학회를 가보면요.
제가 좀 많이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공학 관련된 학회를 가서 느낀 점은 미국에서 제가 갔던 교육학회랑 느낌이 비슷했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 교육 관련해 가지고 어떤 뭐 티칭 메소드라든지 뭔가 발견한 거를 발표 드리면 교실 안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저희 교수들뿐만 아니라 산업에서 오신 분,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오신 분,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디슬렉시아라고 하죠. 이렇게 잘 글자가 이제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의 교육 방법을 했더니 아주 효과가 있었다라는 발표를 하면은 또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이제 손을 들고 물어봅니다. 아, 이거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은 이런 기술이 개발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그럼 반대쪽에서 교육부 담당자가 나옵니다. 아, 저희가 이런 정책을 지금 준비 중인데 연락처 주십시오. 그 옆에서 이제 저희로 따지면 한국연구재단 같은 그런 펀딩 업체에서 저희가 지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펀딩을 준비하고 있는데 프로포절 제출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게 다양한 어떤 산업, 정부, 필드, 학계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미국에서는 볼 수 있었고요. 최근에 갔던 공학 관련 학교를 가니까 실제 그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를 하면 기술 관련해서 누가 얘기를 하시고 산업 관련해서 얘기하시고, 영어 교육 학회에서 예를 들어 제가 그런 아주 제가 엄청난 발견해서 발표를 했다고 했을 때 정말 그 자리에 저희 교육부 관계자들이나 아니면은 산업 분야, 사교육을 포함해서 산업 분야, 그리고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정책을 담당하는 어떤 뭐 정치 쪽에서도 같이 와서 들어서 열띤 논의를 하고 내일이라도 당장 법안이 통과가 만들어지고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라고 하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술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영어 교육 학회나 K몰 쪽의 학술지는 제가 많이 관여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의 학술지들이 어려움을 겪는 학술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논문 투과 수가 적다거나 투고된 논문의 질이 많이 부족하다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진학자들 입장에서 논문을 쓰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총 4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처럼 취미 활동으로 논문을 쓰는 게 너무 재밌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취업이 되신 분들은 이제 승진을 하기 위해 업적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요. 세 번째는 이제 취업이 안 되신 분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 업적을 쌓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유로는 이제 저도 정말 이 이유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싶은데요. 실제 내가 공부해서 밝혀낸 것들이 실제 우리 사회에 구현이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 마지막 이 애스펙트를 봤을 때 실제 사회 구현이 되려면 아까 제가 학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상황과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자가 발표한 것을 다른 학계 사람들과 나누고 필드에 계시는 학교 교실에서의 이제 선생님들도 동의하시고 의견을 나누고 정책 입안자가 동의를 하고 산업에서도 같이 발맞춰 걸어 나가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학술지에 대해서도 본인의 연구를 투고하고 최대한 많이 알리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저도 이제 여기 오늘 몇 년 만에 이제 오프라인 학회가 돼서 반가운 분들 너무 많이 만났고, 이름만 들었던 분들 얼굴 뵈면서 아, 선생님께서 그분이셨군요. 이메일로만 연락드렸었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를 했는데 학회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하면 좋을 것은 만나서 뭘 할지, 그리고 왜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만나면 뭐가 좋은지를 예전에는 저희가 그냥 받아들였다면 요즘 절대적인 수도 줄어들고 보다 더 많이 바쁜 그런 신진 학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학회에서 이런 고민을 먼저 해서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Z 세대가 저희 법적 뭐 요즘 규정에 따지면은 저도 MZ 세대 일부이긴 한데 MZ 세대는 특히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때는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가 그분들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면 아마 저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홀에도 젊은 분들이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한솔 교수님 그렇게 복장까지 신경을 써주신 줄은 제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한솔 교수님께서 이제 신진학자이신 이유는 상대적인 겁니다. 나이 젊으신 게 아니고요. 예, 상대적인 의미에서 신진학자이십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인구 감소 또 여러 가지 사회 변화 때문에 과거 세대만큼의 그런 취업의 기회들이 좀 없다라는 가슴 아픈 부분이고요. 동료분들이 많이 미국에 남아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학회 진출이나 적응에도 기존보다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도 표현해 주신 거는 저희 기존 멤버들이 좀 신경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다른 공학 분야라든지 타 분야 학회의 경험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제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학회에서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좀 약간 저희가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영어교육 산업이라는 것이 있지만 또 일종의 좀 사교육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고 또 교육은 교육대로 영어는 그 연구는 연구대로 좀 이렇게 분기돼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한솔 교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많은 자극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면 활동의 중요한 이유 또 학회가 왜 필요한가 필요성 또 학회에 참여했을 때 어떤 편익이라든지 효용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따지는 이 MZ세대들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학회의 그런 활동이나 그런 기능들이 좀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돌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가야 될지라는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이제 오랫동안 심심하셨죠? 황 회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 여쭙겠습니다. 황종교 교수님께서 이제 아까 우리 학회가 좀 독립적인 분야로 좀 가는데 많은 기여를 했던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어떤 영어교육 연구와 영어교육 현장의 어떤 괴리 문제 또 학회 간의 좀 학술 협력과 연계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결론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문장. 그 지금 저한테 주어진 것만 잠깐 말씀드리면 영어교육 연구와 영어교육 현장 괴리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우리 교수들이 느끼는 이 학회에서의 그 영어 교육 현장이라고 하는 우리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현장과의 괴리보다 실제 선생님들이 느끼는 괴리는 훨씬 더 큽니다. 그분들이 왜 안 오시겠어요? 제가 사실은 케이트 회장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2달도 안 되는데 제가 그 동안에 이제 아직은 준비를 이것저것 준비만 하고 있고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그 현장 선생님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분들이 의외로 아니 정말로 생각보다 더 완고합니다. 영어교육 학회는 당신들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의외로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한번 획기적으로 이걸 깨야 되겠다. 그분들이 안 오신대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도대체 학술 대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지도교수가 대학원 시절에 지도교수가 오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발표하는 게 거의 다예요. 그리고 이제 교사가 돼서는 벗어날 때부터는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지금 빨리 바꿔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첫 번째 거기서 주어진 주제에서 현장과의 괴리에서 이 사실은 티처 리서처들이 되게 많거든요. 많습니다. 선생님들 연구 모임도 많고요. 무지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있습니다. 선생님 다 10명 가운데 한 20-30%들은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그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그 팀들하고 이렇게 뭔가 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동안 사실 그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제가 맡고 있는 회기 2년 동안은 뭔가 좀 획기적인 노력을 좀 하고 사실 좀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런 현장과의 괴리는 한번 좀 좁혀 나갈 수 있는 계기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 아직 조금 더. 예, 그리고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신진학자 아까 왜 논문 말씀하셨지만 논문 학술지가 어렵다. 논문 쓰는 뭐 취미 승진 취업 뭐 이건데 사실은 그거를 다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를 논문을 쓰면서
그냥 좋아서 쓰면서 승진도 되고 취업도 되고 뭐 이런 게 다 똑같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실제로 학술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또 학술지가 많다 보니까 점점 업적 평가에 대한 이게 요구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제가 20년 됐다 그랬는데 교수 돼서 처음에 우리 신진학자였을 때는 정말 열심히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점점 갈수록 편수 채우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취미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류의 논문을 많이 안 쓰고 어떻게 하면 내년도까지 미리 채워놓고 땡겨서 놀 수 있을까 이거를 막 궁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는 우리 영어교육 학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범 연구진, 연구계, 그다음에 학계 정부 모든 차원에서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도대체 학교에서 보직을 맡는 교무처장들은 왜 자기들은 평교수였을 때는 그거 욕하다가 교무처장 되면 업적을 팍팍팍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도 옛날에 그래놓고 같이 하여튼 나쁜 사람들이 하여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보직 교수들 정신 차려야 되고 학교 당국자들 정신 차려야 되고 그것만 올리면 학교 올라가야 되는. 근데 그거를 하던 중앙일보 평가 그거 빨리 없어져야 되고요. 없어졌나요? 하여튼 지금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게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학문을 재단하려고 했던 그런 쓸데없는 노력들 그 노력을 딴 데다가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왜 그 학술 따끈따끈한 학술대 말씀하셨잖아요. 경험을. 그래서 제가 케이트 학회장 되면서 우리 선배 그 전임 학회장님들 그리고 그 우리 이사진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술대 학회에 이사로 참여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학회를 만들고 싶다. 그게 이제 같은 맥락으로 뭔가 따뜻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학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머릿속에서 대학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학회가 사실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케이트에서 먼저 한번 일단 한 2년 동안 저희가 앞장서서 한번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느낀 바는 우리 케이트 이사님들 우리 같이 임원님들도 여기도 많이 오셨구나. 이 학회 가면 또 많이 보는구나. 그럼 이분들 앞으로 우리 2년 동안 그래서 당장 내년도 2023년도 여름에 우리 K몰도 그렇고 우리 케이트도 그렇고 한국 영어교육 관련 학회 아마 한 7개, 8개 아마 또 많아지면 9개 학회들이 아마 연합 학술대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학술대회 때부터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학술대회 가면은 느꼈던 그런 이상한 그동안에 조금 학자로서 발표하면서 느꼈던 보람 뭐 이런 거 왜 어떤 우리가 진짜 영어 교육 전문가인데 영어 교육은 굉장히 현실적인 프랙티컬한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학술대회장에서 그냥 한마디 발표하고 끝나는 이런 공허한 발표가 아닌 뭔가 진짜 의미 있는 그런 발표가 될 수 있는 학술대회를 내년부터 한번 진짜로 고민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노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홍 회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케이트 회장으로서 2년 동안 여기서 공헌하셨으니까 많은 또 영향력 행사하시고 또 좋은 결과 가져주실 믿고요. 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짧게 결론만 이기령 회장님께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앞으로 미래 학회 활동을 이제 바람직하게 변화해 나가려면 회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들에 좀 변화가 필요할지 딱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학회 활동을 할 때 제가 이제 회장을 2번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실제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그 회장으로서 시작할 때 함께 하시는 이사님들께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뭐냐면 우리가 대학 생활하면서 이 서클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학회 생활이 우리 대학 교수의 그 서클과도 같은 그런 즐거움과 또 감동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회장으로서의 어떤 바람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뭐 이게 실현이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사실 학회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약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어떤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아시는 것처럼 학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학문적 어떤 정보를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이제 동종업계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이제 뭐 학문적 이외에 다른 영역에서의 어떤 정보 교류를 또 하기도 하고 뭐 잡마켓이나 이런 부분 또 이야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그 어떤 인간적 인포멀한 어떤 그 이 나눔이 있죠. 일종의 동지애를 이제 우리가 서로 느끼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학회의 연구 결과가 어떻게 이것이 이제 사회로 다시 환원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우리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회가 되려면 일단 그 안에 우리가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남이 없는데 우리가 굳이 학회를 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이런 어떤 만남이 있고 협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죠. 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그죠? 이 이야기가 있는데 만나야 우리가 좀 더 오래 할 수 있고 좀 더 멀리 할 수 있고 좀 더 우리가 함께 인내하면서 협력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학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일정 부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느낌이 있고요. 만약에 학회가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학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사실 저는 많이 맛봤고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우리 이한솔 교수님 같이 성함도 한솔이에요. 그래서 가장 영하게 보이는 걸 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아까 중령님이라고 하셔서 이상하다.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쨌든 이 새롭게 이제 오신 분들이 우리가 느꼈던 어떤 그런 것들과 똑같이 느낄 수 있을까? 좀 세대차가 있고 또 가치관이 다르고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어떤 그 이 인터넷 서치를 하다가 그 국가정보전략위원회에서 뭐 그런 위원회가 있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 ICT 계통의 이 네로라 하는 그 대표들과 만나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 한국 사회가 이제 많이 바뀌게 될 텐데 그 한국 사회의 프레임이 바뀌게 될 때 생길 수 있는 4가지 주제,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가 이 초위험 사회랍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뭐 단추 하나 들이면 이게 무슨 뭐 핵이 날아가고 이게 후쿠시마 원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편리하면서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냐면 인간 존중. 그 다음에 4번째가 이 기술의 발전. 이 4가지 이 키워드가 우리 사회의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그러면 학회에 이것을 적용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고령화 사회 맞습니다. 그죠? 지금 뭐 대학생 숫자가 적어지니까 신임 교수들 많이 뽑지 않죠. 현재 계신 분들이 점점 연세는 많아지러가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겠구나. 학회가 그런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 존중과 이 기술의 발전 이건 2개가 같이 갈 수 있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거 양적인 거 말고 질적인 거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이 아주 그 포커스를 두고 우리의 편리성에 맞게 우리의 니즈에 맞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겠다. 학회를 통해서.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4개 가운데에서 3개는 어느 정도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과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나머지 그 초위험 사회 그건 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신세대의 어떤 나름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드는 건 열심히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건 이게 좀 아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좀 뭔가 학회에서 우리가 예전에 그 90년대, 2000년대에 느꼈던 그 디보션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을 학회에서 조금 이제 찾아보기는 좀 어렵겠다. 뭐 그것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런 것은 이제 점점 없어질 텐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 가면서 우리가 학회를 계속 운영해 가야 될 것인가 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인간 존중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우리 신세대 교수님들께 잘 이게 적용이 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디보션을 일으켜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산업 이것이 어떤 그 과학기술과 연동이 되면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각 회원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지금까지는 회장이나 총무, 부회장들 중심의 어떤 그런 정책 기반과 그것을 그냥 이게 공포하는 식이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것들이 아주 이 심도 있게 이 역량을 받는 그런 정책 결정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학회에서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협조를 얻기가 어렵고 계속 지속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두 분 교수님들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선배 교수님 학자로서 또 이제 신진 학자나 외부 위협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얘기해 주셨고, 또 신진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넓은 범위의 학계 구성원들의 그런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시겠다는 그런 좀 얘기를 해주신 거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자, 아쉽지만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우리 이한솔 교수님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상대적 신진학자의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 미래에 실천해야 될 방안 하나 정도만 있다면 무엇일까? 자, 한마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많이 적어놨는데 빨리 하라고 하셔서 두 개를 마치 하나인 것처럼 해서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000년대에 영어 교육이라는 학문이 이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게 이제 학회를 중심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저희 학회가 이러한 노력을 지금 계속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두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영어 교육의 실제 인구는 사실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는 없지만 사교육이라든지 영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제 대학원, 미국에서 공부한 대학원 랩실에서 이메일이 옵니다. 어떤 이메일이 오냐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인턴을 한 명 채용하니까 보내달라. 그리고 미국 교육청에서 R&D 자리가 있으니 박사 졸업할 사람을 추천해달라. 그래서 미국의 예를 한국에 바로 하긴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학술 대회에서 교수들이 학술적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인 관점으로 영어 교육의 효과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한국 여러 분야로 많이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교육 분야에서는 R&D도 사실 부족하고요. 교육청으로 저희가 취업하는 박사 졸업생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노력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 방안으로 저희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 여러 학회들의 노력을 좀 통합을 해서 저 영어 교육 종사자라든지 교사와 교수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그런 방향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의사회라든지 대한약사회 이런 분들은 그 관련 분야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 대상이 정계가 됐던 경제 분야가 됐던 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모아서 종합해서 전달 역할을 하는데, 저 영어교육학회는 과연 그런 역할을 잘 해왔는가, 앞으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거를 저희가 같이 고민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이제 포럼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단어도 놓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세 분께서 너무나 유익하고 도전이 되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여기 앞에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앞으로 영어교육학회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인가, 황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독립적 학문 분야로서 계속해서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케이트 회장으로서 앞으로 2년 동안 그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령 교수님 말씀해 주신 우리 학회의 국제화, 에이지아 티플이라든지 그 외 국제화를 위한 노력, 또 우리 학회가 많은 그런 그 영어 교육의 구성원들의 교류의 장과 나눔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한솔 교수님께서 앞으로 영어교육학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회뿐만 아니라 산업과 연계해서 또 이해관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더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내고 또 사회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방향성도 제시를 해주셨어요. 아직 무엇이 그런 방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기 질문의 그 퀘스천 마크로 된 부분들이 아마도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K몰 학술 대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K몰의 비전 2030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참여해 주세요.
우리 김영 회장님 많은 좋은 말씀 해주시고 계시고요. 우리 부회장님들, 임원들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런 역할이 아닌 우리 모든 K몰의 구성원들, 또 영어 교육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또 산업 관계자분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목소리까지 전부 담은 그런 집단 지성이 발휘될 수 있는 비전 체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제 시대는 첨단 시대고 우리 각자 한 개개인이 스마트폰과 첨단 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실시간으로 세계와 공유하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대. 우리 K몰이 다시 한번 그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 나가면 어떨까요? 이 질문으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